네, 여기 지금 나오는 의료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의를 하고 이게 끝나면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한테 숙제로 시코 보고 오라고 했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그룹으로 이제 디스커션을 할 건데 그 디스커션 내용은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 나눠서 칠판에 이렇게 쓰고 이제 발표를 뭐 돌아가면서 그 한 팀에서 한 사람이 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나눠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코를 봤으니까 시코 보고 그 가장 감명 깊었던 장면 간략하게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시코를 통해서 우리나라 이 의료보험의 민영화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찬성하면 찬성 반대고 그러면 찬성이면 찬성에 따라 그 나름의 근거 왜 찬성하는지 반대하면 그 반대에 따라서 왜 반대하는지 그 내용만 간략하게 그 칠판에다 그룹별로 이제 디스커션할 시간을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조금 남았으니까 이 부분을 강의를 이제 진도를 나가볼게요. 그러면 그렇게 앞으로의 시대가 의료 시장이 개방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는 것들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노력이 있냐면 병원 서비스의 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의 서비스를 평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병원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이런 그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무한 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인 게 프로덕트가 우리한테는 의료 서비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 제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안암병원 같은 경우도 JCI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보면 의료 서비스 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한테 제공함으로써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어떤 이 강력한 압력이나 유인책이 되는 게 바로 서비스 평가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이 기존의 병원 표준화 심사와 통합을 해서 실시하면서 객관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서 의료기관 스스로 자신들의 어떤 그 의료에 대한 것을 잘 정립을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하고 또 두 번째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다양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순 진료보다는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해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뭐 다양하게 구비를 한다라든지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종합 선물 세트는 안 된다 그랬죠. 특화되고 뭔가 경쟁력 있는 그런 부분, 경쟁 우위에 있는 어떤 특화된 과목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 환자 오기만 바라지 말고 뭔가 적극적인 그런 거 있어야 되겠고, 지역사회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뭔가 끌어와야 되고, 이런 어떤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다양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전문 경영인을 위한 책임 경영제도, 아까 말했죠. 이제는 그냥 어떤 직종이 한 직종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의사는 진료에만 전념하게 하고 병원의 운영은 전문 경영인 또는 병원 행정가한테 맡겨서 분업화시키는 거예요. 무한 경쟁 시대에 있어서 경영을 합리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원 경영에도 이제 인사, 재무, 마케팅, 기획 이런 것 등의 최신 경영 기법들이 다 도입돼서 지금 모든 병원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2학기 때 간호관리학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조금씩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대형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뭐 예산 관리 시스템, 또 병원 중심의 부서별, 병원 중심에서 부서별 중심으로 전환하고 철저한 아까 말한 평가 시스템 같은 거, 즉 전문 경영인의 어떤 책임 경영제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용 절감을 위한 공동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의료 서비스 개방에 따라서 뭔가 전략, 잘 우리가 생존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의약품이나 재료 공동 구매한다든지 아니면 고가 의료 장비나 임상검사실을 공동으로 이용을 한다라든지, 실은 이게 작은 병원들 같은 경우 혼자서 이런 모든 거를 고가의 이걸 하기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보통
보통은 작은 병원들은 큰 병원을 쓰고 이제 남은 중고 같은 걸 많이 사요. 그 어떤 기기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런 비용 절감을 위한 이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병원의 의료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안암병원도 이제 이해 말이 아마 2016년도 초반기면 거의 이제 완성이 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의료기관 자체의 정보 체계가 있어야만 정보가 누적되어서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의료 정보는 여러분이 저기에서 배웠을 것 같은데, 병원의 정보라고, 그러니까 특히나 의료 정보는 굉장히 특수화된 정보예요. 그리고 굉장히 환자의 아픈 정보이기 때문에 취약 정보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정보가 의료 정보 체계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요새는 빅데이터라고 그러죠. 많은 자료가 쌓여서 그 자료를 통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쉽게 한 예로 이런 거 있어요. 간호사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졸업하면 이번 2016년도 이제 4학년을 마치고 2017년도에 병원에 들어가요. 그럼 병원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신규 간호사예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지식을 갖추고 무엇을 갖췄다 해도 초심자이기 때문에 간호사로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병원에 유닛에 배당이 돼서 가면 나한테 이제 환자가 배당이 되게 되는데, 그 유닛에는 엑스퍼트 간호사도 있고 여러분 같은 신규가 있어요. 그러면 환자가 오면 엑스퍼트한테도 배당이 되겠지만 신규한테도 배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환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냈는데 엑스퍼트한테 배당이 되면 굉장히 내가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한테 배당이 되면 환자의 선택도 아닌데 똑같은 돈을 내고 무언가 조금 부당한 느낌도 살짝 들잖아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체계는 죽는 날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신규는 나오는 거고 신규가 자라서 엑스퍼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화된 것은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구조화되어서 더 멈출 수 없는 부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신규한테는 무엇을 해주냐면 그 신규가 그 유닛에 들어가서 그 질환에 대해서 간호중재를 하기 위한 많은 빅데이터를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경력은 작지만 혼자 환자의 어떤 간호 진단을 내리고 간호 중재를 해줄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간호 의료 정보 관리 체계 구축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많은 자료가 쌓여서 이런 질환에 이런 어떤 통증이 있었을 때 간호가 그동안 어떤 것들이 효과가 있다가 나오면 조금 더 혼자 결정을 내릴 때보다는 이런 의료 정보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 이 신규의 미흡함이 어느 정도는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 아무래도 엑스퍼트와 신규 사이의 이 갭을 조금은 얘네들이 줄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신규는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의료정보 이런 병원의 관리책, 이건 꼭 비단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약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병원의 의료정보 관리를 체계를 구축을 해놓으면 이런 데 이제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마지막 거일 건데, 의료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걸로, 이제 아까 그 앞에서 계속 제목 정도들은 다 알아야 된다 그랬죠. 정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험 수가 수준을 현실화시켜주는 것도 실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보험은 나중에 이제 오늘 논의 끝에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해주겠지만, 굉장히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보험, 비교적 좋은 우리는 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치만 이 보험 수가가 굉장히 낮은 편이어서 외국 병원들이 못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을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잘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과 1차 의료를 강화해야 된다. 즉 1차 의료가 강화가 되면 같은 비용 대비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해 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아픈 사람, 아파서 진료하는 것보다는 아프기 전을 진료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야 되고, 정부의 세제 지원을 더 확대해 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 관련된 법제도가 많이 정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의료 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그 시코라고 하는 의료 서비스 중에서 보험과 관련된 그 내용의 영화를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다 보고 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룹별로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토의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두 번째는 그 영화를 통해서, 그렇다라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여러분이 생각에, 여러분 그룹의 생각에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에 대한 그런 그 제도 시행이 여러분들은 찬성할 건가 반대할 건가, 그러면 이제 그 각각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이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발표할 때 자기 이름. 1조 저는 1번 발표할 거고요. 1, 2학번 손정선입니다. 네.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칠판을 이쪽 이렇게 보여주면서 같이. 어려운가요? 아니, 이게 초반에 나오는 건데 다 같이 들어주세요. 다치고 의료보험을 못했으니까 집에서 치료하는 장면에 좀 인상 깊었는데, 일단 제가 외국에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런 보험 제도에 솔직히 처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이러면서 점점 더 이 장면에서는 그냥 이렇구나 하고, 처음 영화 첫 부분이라 뭐가 다를까 하고, 점점 이거로 인해서 잠깐 끊고 여기서 더 쳐다보고 다시 영화를 보게 된 계기였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나왔는데, 두 개가 나왔는데 비싼 한쪽만 치료를 하고 한쪽을 못했다고 나왔는데, 거기서도 이 가격이 달라서 치료를 못했다고 나오는 그 장면에서는 조금, 만약에 민영화가 된다고 인간적인 모습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저는 별로였어요. 네. 그리고 이 팀의 인상 깊었던 것만 먼저 쭉쭉 나가볼게요.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팀의 지금 그 두 번째 쪽, 2조는 인상 깊었던 거. 저는 발표자 손연아고요. 네. 네, 저희가 생각한 시코에 인상 깊었던 점은요, 우선 아까도 저는 첫 장면을 또 들었어요. 첫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처치를 하는 이제 막 찢어졌는데 이제 막 추천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자체 보험 자격이 정말 까다로운 자격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장면으로 또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뭐 당뇨 있어도 안 되고 암 환자가 안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질병 다 정말 그거 다 없어야 이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막 ABC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그런 것도 인상이 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면도 있었는데, 이제 치료 거부로 이제 환자를 버리고 간 그 장면도 있었는데, 그 장면도 가장 인상 깊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천적인 이제 청각 장애 아동이 있었는데, 그 치료비 지원을 이제 한쪽만 해준다는 거죠. 이제 둘 다 안 들리는데 이제 한쪽 들리니까 나머지 귀는 치료 안 해도 돼라는 그런 장면도 어떻게 보면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치료받기 위해 국경을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도 가장 인상 깊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3조. 네. 다 그 첫 번째 장면이라서 다들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역시 그 절단된 손가락 그거 되게 인상 깊게 봤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같은 서비스도 그 국가마다 효과가 달라가지고 그 나라에 태어난 게 그 사람이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도 그렇게 그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도 효과가 달랐다는 게 인상이 깊었고, 저희는 그 보험 가입자도 적시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한 여성이 그 구급차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보험 가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구급차를 이용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장면이, 그러면 쓰러지기 전에 연락을 하고 타겠다라고 쓰러져야 되나, 그게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네, 4조. 저희 조에서는 이렇게 가장 이름. 저 4조의 조성아입니다. 저희 조는 이제 가장 인상 깊었냐면 이건 좀 뒷장면인데 앞에서가 사실 미국은 좀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게 막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가 이제 9.11 테러 때 이렇게 희생자들 도와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거기서 받았던 휴유증 이런 걸로 막 천식 걸리고 이랬는데 그거에 대한 약도 제대로 못 사고 이랬던 비싸니까 그래서 결국 토박까지 가서 이 사람들이 치료를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이렇게 싼 거였냐고 그러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의 병을 이렇게 치료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거 보면서 좀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5조. 저는 5조의 윤희용이고요. 저희도 이제 식구에서 많이 이제 안타까운 장면들 중에서 저희 조원들 다수가 좀 더 많이 이제 공감했던 장면이 이제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찾다가 숨지게 된 아이 마이셸 이야기였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보험을 갖기도 어렵고 이제 갖게 된다 해도 이제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이제 자기 이제 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적용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결국 이제 긴급한 아이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장면이 네. 네. 6조. 저희 조가 이름. 6조 이하입니다. 저희 조가 인상 깊게 그 뽑은 장면은 가도랑 같은 장면인데 미국 9.11 테러 당시에 그 국민들을 구하려고 이제 있었던 구호대원들이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걸 살리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나라에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예매받고 있는데 반면 이제 탈레반 그 수용소 수감자들은 치료를 제대로 받고 있고 되게 대우가 좋은 거 이제 비교해서 나온 장면이 저는 인상 깊었다고 꼽았고 또 이제 그 구조대원들이 그 식구 감독이랑 같이 그러면 우리도 가서 치료를 받자 또 그 수용소까지 같이 택시 타고 갔다가 거부당하고 이제 사이렌 울리고 그 장면이 저희는 가장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7조. 저희가 뽑은 강연 장면은 앞에서 말했던 그 절단의 손가락 중에 값이 다 내려져서 어떤 거 너무 비싸서 다시 이렇게 복원할 수 없겠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경험비를 내지 못한 할머니 환자가 계셨는데 그분을 내보내고 택시 태워서 내보내는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민간보험의 까다로운 조건이 그걸 펼쳐보면 어마어마한 막 조건들이 있던 게 기억이 나서 그걸 뽑았고요. 그리고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이 파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 막 울면서 그 아이들의 집에서 얹혀 살아야 되는 그런 소득까지 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명이 깊었고 그리고 그 아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드셔야 되는데 이게 돈이 너무 비싸고 돈이 없으니까 아픈데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해서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고 저희가 그렇게 됐어요. 네. 8조. 저는 박언이고요. 8조에 일단 처음에 인상 깊었던 거는 힐러리 클린턴이 영부인으로 있을 때 이제 미국에 있는 미국 전역에 이제 건강보험을 적용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막 보험회사의 압력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게 통과되지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치인들한테 다 로비를 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돈을 제일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순위를 매겼었는데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3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에 넘어간 거죠. 힐러리 클린턴도.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은 되게 돈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일 텐데 역시 돈이 무섭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인상 깊었던 거는 9.11 테러 당시에 많은 데서 말했지만 그때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9.11 테러 당시 이제 테러범으로 잡힌 사람들은 관타나모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100% 완전 무료 의료 진료를 해줬고 그 수용소 안에 수술실도 있고 뭐 내시경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도 다 갇혀 있는 걸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마이클 무어 감독이 이 9.11 테러 당시에 자기는 자원봉사자로 나갔던 소방대원들 중에 뭐 폐질환이나 아니면 약간 정신 문제 때문에 이를 자꾸 이렇게 갈아서 이가 빠지는 이런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데리고 관타나모 수용소에 가서 물론 그 안에 들어가진 못하고 이제 배를 타고 확성기로 그 수용자들과 똑같은 진료만 해달라고 말을 했는데 아예 그냥 뭐 거부당하고 이 사람들이 세계 빈국인 쿠바에 가가지고 진료 받는 걸 보고 이게 아무리 강제복이라고 해서 그만큼 자기 자국민을 보호하진 않구나 라는 그 장면에 인상 깊게 봤어요. 네. 그 다음 구조. 저는 구조의 홍미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보험을 들기도 어렵지만 보험을 드는 사람들이 받는 혜택도 되게 제한적이라는 게 많은데 그중에 장면이 그 보험을 든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녀가 새벽에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봤더니 그 병원에서는 이 보험은 자녀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한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지체가 됐고 또 그래서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찾다가 결국 갔는데 아이는 결국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한국에서는 가족이 전체가 의료보험 혜택을 가질 수 있는데 그에 반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미국과 대조돼서 또 영국에서는 미국과는 너무 정반대로 적기에 환자를 치료를 잘하면 그럼 그 의사들이 그 수당을 더 받는다는 점이 네, 10조. 저는 10조의 최인상이고요. 저희도 역시 9.11 테러 전 의사자들이 에피소드를 뽑았는데 이분들이 쿠바에 가게 되고 그런 거는 앞에서 다 잘 얘기해 주셔서 넘어가면은 쿠바에 가서 그분들이 약국에 갔는데 미국에서 120달러 하던 게 20센트밖에 안 하고 그리고 대형 병원에 갔더니 단순히 이름이랑 생일만 말하면 바로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오열하시고 의료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사실상 그게 의료진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의료보험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가 감독이 우리에게 선사하고 싶은 바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고요. 국가의 의료보험 제도에 의해 개인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고 때문에 단순히 의료 민영화가 찬성되는 이유가 서비스의 질에 향상성 이런 걸 꼽는데 그렇다 해서 이게 섣불리 결정될 건 아니에요. 인상 깊었던 장면인데 그렇게. 네. 예, 그럼 이제 10조부터 진짜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토론. 지금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인상 깊었던 내용을 쭉 들으니까 영화 한 편이 쫙 리뷰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기억이 새록새록 나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럼 그 영화를 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이제 우리는 의료인이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어떤 것이 더 다 장단점은 있어요. 의료 민영화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보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있을 건지 10조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는 10조 발표자 이현정이고요. 저희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의견이에요.
그 이유가 보험회사의 거대화로 인한 윤리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영화의 대표적인 미국을 예로 들면 돈이 없어서 의료보험에 못 드는 사람들도 많고 또 보험에 들었으나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아서 아까 인상 깊었던 장면으로 다 말했듯이 막 손가락의 가격이 맑아지거나 막 다리를 혼자 꼬매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잖아요. 민영화가 된다면 가장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아까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민영화되면 그게 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장 목적인 이윤 추구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돈을 지키기 위해서 뭐 과거 병력이나 이런 걸로 계약하기나 아예 보험에 못 들게 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수술을 거절하거나 아까 귀처럼 양쪽을 다 고치지 않고 한쪽 귀만 고쳐도 그걸로 들리니까 된다는 식의 약간 사람의 생명의 윤리적인 문제를 거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의료 민영화에 반대해요. 네. 구조. 네, 저는 구조 발표자 이동준이고요. 저희도 사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반대이실 것 같아서 저희도 반대 의견이고 반대인 이유를 우선 아까 앞에 조분들께서 인상 깊었던 장면 다 선정해 주실 때 공통적인 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환자들의 의료 혜택의 폭이 대폭 줄어든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토론을 할 때 모두가 반대일 것 같아서 찬성 의견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의료 민영화 예전 한창 뉴스에 많이 떴을 때 읽었던 기사 중에서 의사나 간호사들이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그런 찬성 의견 쪽에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한 거는 표면적으로는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사들도 이쪽 기가 얼마고 이쪽 기가 얼마인데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거 물어봐야 되고 보험사에 확인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의 그런 신념이나 자기가 환자에게 제공하고 싶은 그것보다 훨씬 더 적은 폭의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저희끼리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의료 민영화를 찬성한다고 하면 사실 가장 이득을 볼 거다라는 사람이 당장 의사 간호사에 돈이 올라가고 의료 수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되게 이득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료 행위도 제한되고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도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학문적 발전이나 우리가 더 어떤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서비스 제공, 간호적으로나 이런 게 발전을 오히려 못할 거기 때문에 그게 저희 조에서 내린 가장 큰 이유로 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8조. 저희 조도 우리나라 의료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선생을 했잖아요. 근데 저희 간호 전문직으로서 윤리 강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거를 좀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민영화가 안 된 상태에도 윤리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민영화를 선택하면 더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가 더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영화를 보고 9.11 테러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공헌을 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국가에서 별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국가에서 좀 지키도록 의료 서비스에 국가가 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민영화되면 소득계층 간의 격차가 늘어나서 질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그 소득계층이 높은 사람은 높은 질을 받지만 낮은 사람은 아예 접근조차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반대를 하고 이름이? 김서진. 네. 그 다음에 7조. 저희도 맨 처음에 되게 간호사 전문직의 특성에서 윤리능력 미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트랑 거의 비슷해서 예를 들어 병원에 더 이상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갖다 버리는 것도 결국 의료진의 손으로 다 강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윤리적인 가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그거를 반대 근거로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생명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 가능하냐 이건데, 물론 의료 서비스는 이렇게 돈으로 지불 가능한 법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가치는 생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명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이런 기본적인 가치인데, 이것이 자본주의의 가치에 의해서 유보될 수 있나, 이거를 근거로 들고 싶고요. 또 세 번째는 소수를 위한 고급화된 서비스가 다수를 위한 의료 서비스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걸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조. 저는 이쪽은 발표자 진민중입니다. 저희 조도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하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의료 이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저희 조는 의료가 공공의 재화이지 사치의 재화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의를 지킬 수 없게 되고, 또 윤리 원칙 중에서도 선행의 원칙, 환자가 열이 40도가 넘고 엄청 급한 상황에서 환자에게 선의되는 것을 행해야 하지만 이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윤리 원칙에도 위배가 될 수 있고, 또 아까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처럼 부익부처럼 그 격차 간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의료 지출비 증가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지만, 이렇게 민영화가 되게 되면 여러 보험회사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서 통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고 생각했고, 또 이제 보험회사의 소속으로 병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속한 병원으로 이렇게 환자를 보내게 되면서 또 돈이 되는 시술을 많이 하면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의료의 상업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미국은 1인당 의료 지출비 1위 국가이긴 하지만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요. 본질적인 의료 서비스보다 환자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호텔이라든지 다른 것에 집중해서 의료 서비스의 발전이 경제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세 가지 근거를 내렸습니다. 네. 5조. 저희도 저는 발표자 이은지고요. 저희도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데, 저희 회사는 일단 병원이 공공의 이익을 먼저 추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 간을 근본 이념상 생명의 존엄성을 이렇게 존중하는 방향이 이렇게 들었고요. 이게 환자를 돈으로 보게 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그 병원 고용주가 돈이 있는 환자가 선택적으로 치료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신념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돈이 있는 환자만 치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키는 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현장에 남아있는 모든 의료인이 나중에는 윤리적으로 되게 무감각해지지 않을까. 사실 보면은 윤리성을 잃은 전문직은 더 이상 전문직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의료 민영화가 제대로 된 규제가 없이 먼저 시행이 돼버리면은 병원이나 보험회사들의 회고에 결국 약자들만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요. 그 약자들이 나중에 다 사라지고 나면은 또 새로운 약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의료인이라고 보험회사나 병원 쪽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결국 끝까지 강자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다 같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4조. 저희 4조 발표를 맡은 김소희입니다. 저희는 이제 의료보험 민영화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보험 민영화가 반드시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의료보험 민영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의료보험을 램으로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의료보험 민영화를 만약에 시행하게 된다면 이제까지 소득 수준에 의해서 우리가 지불했던 의료보험을 본인이 선택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이제 어떤 상품을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가입 기준이 상향된다고 보았는데 우리의 치료의 목적이 사실은 병원의 목적이 치료뿐만이 아니라 관리에도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보험사의 경우에는 관리에 그 초점을 보약 관리하는 이런 관리에 초점을 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늘어나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그런 보험 가입을 거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보험 가입 기준이 상향된다고 보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봐서는 이제 보험사 병원 간에 담합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코에서도 봤듯이 병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미묘한 차이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불이 되고 또 지불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 거부를 할 거고 그래서 그 미묘한 차이 같은 것들을 병원과 담합을 해서 보험사와 병원 간에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그 보험사는 그 병원비 지급을 거부하게 될 거고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보험사가 그 병원비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거라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섯 번째 저희가 제시한 보험 수가가 높은 치료만 이렇게 하는 듯이 그런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보험료가 많이 청구되는 그런 치료를 거부함으로써 비윤리적 행위가 증가한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 병원이라는 그런 규제화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보장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돈을 덜 지불할 수 있는 불법 시술에 이런 의존하게 될 거라 생각해서 저희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합니다. 네, 3조. 저는 3조 반대이고요. 저희 주로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근거로 세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일단 지금도 사실 공공보건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보험을 해줘도 사회 취약계층은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의료 민영화가 되면은 의료보험료가 더 올라가게 되고 사회 취약계층은 그럼 지금보다 더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반대를 했고 두 번째는 시프에서 봤듯이 응급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빨리 치료해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인간의 건강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여겨서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보험에 가입하게 돼도 무조건적으로 혜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대했습니다. 네, 2조. 저는 이동호고요. 저희도 이제 반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근거를 3개를 썼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 이제 지금도 물론 돈에 따라서 서비스 혜택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의료 민영화가 되게 되면 서비스 혜택의 편차가 더 커질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 비용을 더 먼저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히려 병에 걸리지 않기를 막 기도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좀 기억에 남아서 그거 같고 세 번째로 이제 이거는 좀 낭만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의료진은 이제 선서를 하게 되잖아요. 졸업할 때든 뭐 입학을 할 때든 선서를 하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1순위로 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의료 민영화가 들어오게 되면 사람의 마지막 목숨까지도 돈으로 보게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1조. 저는 1조의 이혜니라고 하고요. 저희도 의료 민영화에 반대를 하는데 그 근거는 크게 3가지 정도 돼요. 첫 번째로는 일단 의료 민영화라는 거는 기업이 영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보험이 민영화가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모두 기업이 영리를 충고한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강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이 민영화가 되는 것도 돈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을 더 못 챙기게 되는 거니까 이것은 기업이 영리화되든 아니면 보험이 민영화가 되든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다 건강이 계층 간에 그리고 지역 간에 불평등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병원이라는 것은 전문직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다음에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병원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전문인들은 아까 배웠듯이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건강은 권리이고, 그다음에 공급자의 이 측면에서도 자신들은 전문직이니까 사회를 위해 공헌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민영화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지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저희가 모두 다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이제 신체의 가격을 매기고 두 개 귀 중에 하나만 이제 치료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하겠습니다. 네, 10조의 그 인상 깊었던 장면을 통해서 한번 리뷰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얘기에 10조의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전반적으로 다 반대고, 물론 장점이 없는 거 아니지만, 이제 더 우리가, 주의하게 관심 갖고 보아야 될 어려운 점들을 이제 쫙 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나라의 보험 제도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이제 시간을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우리의. 그리고 민간보험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자유롭게 자기가 돈을 내고 내는 보험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의 중에서 꼭 알아야 되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연지정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당연지정제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 당연지정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하고만 계약을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아주 작은 그 의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대형병원 모든 병원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보험하고만 계약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취하고 있는 당연지정제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냥 그 보험과 관련된 개념 중에서 보험을 가입한다 이런 용어는 환자가 필요한 사람이 고객이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험을 계약한다 하는 것은 병원하고 보험하고의 관계할 때 이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만 더 또 우리가 당연 지정제라고 하는 거 플러스 한 가지 더 우리나라의 보험에서 외국 보험하고의 차이의 중요한 거는 지급률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우리가 보험에 관련돼서 뭐 그것만 갖고 공부할 건 아니지만 당연 지정제라고 하는 말과 지급률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지급률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매달 돈을 받잖아요. 그럼 받으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을 매달 받아서 이제 100억이 형성이 되면 보통 100억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민간보험사들의 경우를 보면 환자가 아프면 이제 그 돈을 써야 되잖아요. 받은 돈을 갖고 쓸 때 얼만큼만 쓰냐면 100억 중에서 30%, 그러니까 30억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70억은 어디다 쓰냐면 자기네 보험회사를 관리하는 관리비, 뭐 홍보비, 무슨 비 등등등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소비자로부터 받아서 진짜 아팠을 때 쓰는 율은 30%만 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급률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나라는 100억을 만약에 받잖아요. 매달 우리나라가. 그럼 우리는 90% 이상을 쓰게 돼요. 그러면 받은 거를 거의 다 아팠을 때 그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큰 차이가 이제 어쨌든 그게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급률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당연 지정제이고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이 의료 민영화 더불어서 의료 서비스 영리병원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의료를 산업화시키자 하는 거. 왜냐면 장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를 산업화시키려고 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노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료를 산업화한다는 건 뭐냐면,
의료를 갖다가 다른 산업처럼 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만들어서 무언가 좋은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쪽으로 나라에서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단점들이 부각이 되는데 그 단점이 작지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그런 많은 의견들이 다 맞는 얘기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더 맞는 얘기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정리를 해주면 우리나라 이제 의료보험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이 국민 건강보험으로 만들어서 이게 강제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는 전체 모든 국민이 강제로 되어져 있어요. 이 강제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말한 그 당연지정제 모든 강제 의미는 두 가지 입장에서 강제 의미인데 병원들은 작은 데서부터 큰 데까지 다 건강보험하고 계약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 병원에 다 갈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당연 지정제로 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강제 의미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만 여기에서 전 국민이 의료 자동가입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직업에 들어가 있으면 직장보험, 그 다음에 직장이 없으면 지역보험 해가지고 당연히 모든 국민이 다 강제적으로 들게 돼 있어요. 다만 아주 이제 가난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보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기본이 강제라고 하는 게 병원은 당연지정제고 국민은 당연하게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네요. 우리는 지금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데 이 건강보험을 나라에서 강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아까 쭉 10조를 통해서 나왔던 민영화 됐었을 때의 어떤 의료보험의 빈익빈, 부익부, 뭐 돈 있는 사람만 이렇게 되고 또 막 지역 간의 불균형이 초래될 거고 돈 되는 병만 발전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강제로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아까 지급률이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매달 만약에 이제 쉽게 말하면 100만 원 계산하기 좋게 매달 우리나라가 지급률이 미국의 지금 보험회사의 민간보험의 지급률은 한 30% 받은 거에 30%만 아픈데 써준다 그랬고 우리나라는 받은 거에 90% 이상 그러니까 거의 다 받은 거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나라가 정부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시코를 본 이유는 지금 당연 지정제를 하고 있고 지금 당연 지정제이기 때문에 지급률이 이렇게 높게 해서 나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병원 마음대로 가고 몇 번이나 이렇게 다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당연 지정제가 이제 폐지가 된다. 한때 민영화의 의미가 뭐였었냐면 당연 지정제에 예외를 두자.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뭐 완전히 폐지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들어보려니까 조금 뭐든지 이렇게 시작할 때는 조금씩 그 침투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당연 지정제에 예외를 두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그 의료보험과 의료와 관련되어서 종사하는 사람들의 우려점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90% 이상을 지급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명이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런데 100명이 100만 원을 내면 한 명이 1원씩 낸 거잖아요. 아니 100명이 100만 원이고 한 명이 얼마야? 만 원. 한 명이 만 원씩 낸 거잖아요. 한 명이 만 원씩 냈는데 그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은 강제면서 당연 지정되지만 또 하나 큰 장점이 뭐냐면 부자는 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내요. 그게 우리나라 비율은 지금 대충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만약에 한 달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한 달에 보험료를 300만 원을 내요. 근데 만약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은 한 달에 의료보험을 3만 원을 내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지정제면서 지급률은 90%지만 또 그 안에서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나라 입장에서 부자는 많이 내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좀 적게 내고 그렇지만 쓸 때는 똑같이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당연지정제의 예외를 둬서 이제 이게 민간 보험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원래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쓰고 있냐면 아픈 사람, 우리나라 현재 아프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보험료만 그냥 내는 거예요. 뭐 좀 아까울 수 있죠. 그렇다고 아플 수도 없고 이런 개념이고, 근데 아픈 사람은 제약 없이 가고 있어요. 막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0번 뭐 이게 이제 부가적으로 막 약간 보태서 말해서 막 그 의료 쇼핑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들의 의료 쇼핑 굉장히 문제화되고 막 이런 거 많거든요. 그 제약 없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해주면 솔직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병원 잘 안 가요. 근데 병원을 정말 많이 가는 사람들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실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더 많이 아플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병원을 더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뭐 퍼펙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의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이제 일부가 예외가 된다. 그러면 아까 이제 가장 손쉬운 예로 100명이 100만 원을 냈는데 그 100만 원이 똑같이 낸 게 아니라 아까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하면 적게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5%가 보통 우리나라 보험을 계산해 보면 한 100명 중에 상위 5%, 부자 상위 5%가 30%의 재정을 내게 돼 있어요. 맡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러면 나머지 5명이 30만 원을 내게 된 거고 95명이 모아져서 나머지 그 70만 원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민간보험이 생기면 민간보험은 이제 정말로 알짜로 돈을 내고 그야말로 빚부가 되기 때문에 부자들 입장에서는 민간보험 하게 되면 이 국민건강보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탈퇴를 해요. 그러면 그냥 5명이 탈퇴하고 95명에서 95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상위 5명이 탈퇴해버리면 30만 원을 없어져 버리니까 7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100만 원에 100명이 있었으니까 한 명이 10,000원어치만큼 내가 의료 아팠을 때 쓸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5명이 탈퇴해서 30만 원이 없어져 버리면 70만 원을 갖고 몇 명이 써야 되냐면 95명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이 10,000원어치 쓸 때는 요만큼 의료 서비스 보험 혜택이 되는 게 병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비용이 떨어지면 여기도 회사도 운영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 혜택 주던 병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상위 1등에서 5등 부자가 떨어져 나갔는데 그 다음 6등에서 10등도 가만히 있겠어요? 또 그 다음 6등에서 20등까지 부자일수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아까 내가 5%만 30만 원이라고 계산했지만 전 부자가 나갈수록 돈의 액수는 확 줄겠죠. 예를 들어서 20명, 1등부터 20명이 부자가 나가면 아마 50만 원어치가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80명이 50만 원을 갖고 또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점차적으로 의료의 서비스가 예외를 둔다라고 하는 조금의 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쁜 쪽으로만 일단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봤을 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부자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보험제도가 어떻겠어요? 부자 입장에서는 손해죠. 이 사람들은 많이 내고 솔직히 뭐 그렇게 많이 갈 일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네가 민영으로 해서 자기 필요한 것만 고질로 받을 수도 있는데 내는 만큼 별로 쓸 일도 없고 손해 이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사 입장, 보험사 입장에서 볼까요? 보험사는 지금 아까 내가 미국의 영리보험사들은 30%밖에 안 쓴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 뭐 더 써서 우리는 그동안 90% 썼던 나라니까 더 써서 50%까지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보험이라고 하는 민영사업은 엄청난 좋은 사업인 거야. 근데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너무나 호시탐탐 보험사 입장에서는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 간호사라고 하는 이 직업에 있어서는 뭐 틈새 시장이에요.
왜냐면 병원을 알아야 보험 이거를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많이 이렇게 병원을 경험하다가 병원 안에서도 원무과 안에 간호사들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삼성이나 뭐나 큰 보험회사들이 간호사 출신들 되게 많이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보험과 관련돼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좋은 사업인 거예요. 50%만 받아도 수익, 지급률을 50%만 해도 남은 50%는 자기네 돈이잖아요. 아플 때 50%만 지급을 하면 되니까. 그 다음 의사나 뭐 여러분 아까 전문인 입장, 꼭 의사라고 대변할 것도 없고 전문인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진료를 했을 때 민간보험하면 보험사하고 계약해서 수가를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당연 지정되는 병원 이러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짜장면 그 가게인데 짜장면 가격을 사장 맘대로 만들 수가 있는데 민간이면 나라가 너 그 짜장면은 네가 어떻게 만들든 1,000원만 받아야 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 진료는 네가 어떻게 하든 일단 1,000원 이상 못 올라가. 이러니까 실은 그런 전문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아쉽죠. 우리나라 현재 이 제도가.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꽤 좋은 보험 제도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험 제도가 아주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많은 돈 안 내고 원하는 만큼 가서 다 진료를 받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큰 돈 안 들이고 나라의 의료 제도를 나름 잘 꾸려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부족하다, 먼저나 뭐 어쨌다 말은 해도 어쨌든 간에 나름 잘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이런 입장이어서 그래서 실상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가 이렇게 민영화가 됐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조금이라도 이제 틈새가 되면 결국에는 점점점 이렇게 탈퇴하게 되어서 근데 보험회사도 무슨 어려움이 있냐면 제가 썸뜩 못하는 게 부자 몇 명만 데려간다고 해서 또 이 회사가 굴러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가난한 사람 남은 몇 사람만 갖고도 안 돼. 아까 100명 중에 부자 5명만 갖고 운영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눈치를 보면서 근데 이제 가끔 찔러보는 거죠. 그 보험회사 입장이나 그 다음에 그 부자 입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것이 하나도 이득이 아니거든요. 그 보험회사 입장에서 너무나 큰 좋은 사업체고. 그래서 찔러보았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만 우리가 얘기한 거고,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의료산업이, 이게 아까 의료를 산업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고용 창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윤 크게, 보험회사 갖고 있는 데는 이윤을 크게 얻겠죠. 그 다음에 아까 의료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장점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영역 안에서의 의료보험 쪽을 보면 우려할 점들이 이제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왜 우리가 이제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건지 의료인의 입장으로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그 시코를 통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우리가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 영화를 통해서 우리의 그 건강보험 제도를 한번 정리를 끝냈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퀴즈는 우리가 그 간호 전문직 아직 진도 안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간호 전문직이라는 내용하고 내가 강의안을 이번에 2개를 올려놓을 건데 그 중에서 저기만 나갈 거예요. 여러분의 퀴즈는 2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까 양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간호 전문직 한 번 공부했죠. 여러분 예습했어요. 그거 한 번 더 하고 여러분 그 강의 기획서 안에 제가 간호와 법과 관련된 강의 하나를 더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는 그 2 강의 안에서만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